그해 겨울은 참 이상했어요. 눈이 내리는데도 마음은 자꾸 서늘했어요. 평양 외곽의 제 고향 마을은 늘 조용했죠.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는 장마당에서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탄광에 나가 계셨어요. 저는 그냥 평범한 18살 학생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그렇게 바뀔 줄 몰랐습니다. 졸업을 2달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데 교무실에서 제 이름을 불렀어요. 리선아 동무, 교무실로 올라오라우. 문을 열자 낯선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양복 입은 남자 1명, 군복 입은 남자 1명, 그리고 안경 낀 여자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름 대신 번호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102요. 이 사람은 307이요. 그 여자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더니 물었어요. 선아 동무, 조국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됐습니까? 저는 당연히 대답했어요. 예, 조국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게 잘못된 대답인 줄 몰랐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이상한 불안이 밀려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면서 물었어요.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체육 훈련이 있다네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은 이미 무거웠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던 특별훈련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튿날 새벽이었어요.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집 앞에 군용 트럭이 멈춰 섰어요. 리선아 동무, 준비됐습니까? 그 말에 엄마가 놀라서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게 무슨 훈련이요? 우리 딸을 어딜 데려가는 겁니까? 군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태웠어요. 그때 엄마 얼굴이 창문 너머로 작아지는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트럭 안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학생들이 있었어요. 다들 눈가리개를 하고 있었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군인은 우리에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어디로 가는지 왜 가는지 묻지 마시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몰라요. 눈보라가 차창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어요. 트럭이 멈췄을 때 제 몸은 이미 얼어붙은 상태였어요. 누군가 내 팔을 잡고 끌어내렸어요. 내려. 앞으로 나와. 눈가리개가 벗겨졌을 때 제 앞에는 높은 철문이 있었어요. 문 위에는 아무 글씨도 없었어요. 그 안은 어두웠어요. 커다란 콘크리트 건물 안에는 군복 입은 남자들이 가득했어요. 우리를 기다리던 교관이 소리쳤어요. 지금부터 너희는 이름이 없다. 조국을 위해 태어난 병기다. 그때 처음 들었어요. 병기라는 말. 그 사람은 제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줬어요. 이제 너의 이름은 백합이다. 그렇게 저는 리선아가 아니라 백합이 되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포 한 장을 덮고 시멘트 바닥에서 잤어요. 잠이 들자마자 사이렌이 울렸어요. 기상. 새벽 4시 반이었어요. 눈도 못 뜬 채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한 줄로 세우더니 교관이 소리쳤어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자만 남아라. 그 순간 어떤 동무는 겁이 나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는 그 자리에서 얻어맞았어요. 피가 눈밭에 흩어졌어요. 그날이 제 인생의 첫 훈련이었어요. 산악구보였죠. 눈 덮인 언덕을 맨몸으로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10번 넘게 했어요.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맞았으니까요. 교관은 소리쳤어요. 살고 싶으면 뛰어. 죽고 싶으면 멈춰.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 뛴다. 며칠 뒤 우리는 남조선 언어 수업을 받았어요. 교관이 칠판에 적었어요. 밥 식사, 형사 경찰, 보위부 국정원. 그는 말했어요. 남조선 말은 적의 언어다. 그러나 너희는 그 언어로 그들을 속여야 한다. 하루 종일 남한 드라마를 들으면서 대사를 따라해야 했어요. 오빠, 나 이거 사줘. 괜찮아요. 그냥 커피 마셔요. 그걸 연습할 때 교관은 우리 얼굴을 주시했어요. 누가 웃기라도 하면 바로 발길질이 날아왔어요. 간첩은 웃지 않는다. 웃음은 약점이다. 그날 이후 제 얼굴에는 표정이 사라졌어요. 훈련은 날이 갈수록 더 거칠어졌어요. 밧줄 하나에 매달려 절벽을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떨어지면 끝이었어요. 한 번은 제 옆에 있던 동무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교관은 아래를 내려다보며 담배를 피웠어요. 부적격자 하나 정리됐다. 그 말 한마디로 끝이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아무도 다시 말하지 않았어요. 밤에는 심리교육을 받았어요. 교관이 교탁 위에 올라서서 말했어요. 조국은 부모보다 위대하다. 부모는 조국이 허락한 것이다. 그 말이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몰래 가슴 안에 숨겨둔 가족 사진을 꺼냈어요. 엄마랑 오빠가 같이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무섭게 느껴졌어요. 이걸 들키면 죽는다. 그래서 그 사진을 찢어 삼켰어요.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함께 넘어갔어요. 며칠 뒤엔 사격 훈련이 있었어요. 처음엔 손이 떨려서 방아쇠를 당기지 못했어요. 그때 교관이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적을 죽이는 게 두렵다면 먼저 조국을 배신한 내 마음을 죽여라.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요. 그렇게 훈련소에서 몇 주가 지났을 무렵 제 안에서는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공포와 무감각이 동시에 자리를 잡았어요. 누가 사라져도 놀라지 않았고 피를 봐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어요. 그게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어느 날 밤 같은 생활관에 있던 동무가 제게 조용히 물었어요. 선화, 너는 조국을 믿니?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밖으로 나가 하늘을 봤어요. 눈발이 흩날리는 어두운 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그 별들은 자유로워 보였어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언젠가 저 별처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진짜 간첩이 되어갔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껍데기를 쓴 도구가 되었어요. 사람을 속이고 정보를 훔치고 명령을 의심하지 않는 기계. 그게 제가 되어야 했어요. 그게 살아남는 법이었어요. 눈 내리던 그 겨울이 봄으로 넘어갈 즈음 훈련장은 더 날카로워졌어요. 교관들은 말끝마다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망설이면 죽는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게 이곳의 예의였거든요. 아침엔 언어, 낮엔 체력, 밤엔 심리. 하루를 세 조각 내서 씹어 삼키는 느낌이었어요. 언어 시간에는 남쪽 뉴스를 받아 적었어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말들이 귀 속을 파고들었죠. 억양, 호흡, 어미를 교관이 손가락으로 쿡쿡 찔러가며 고쳤어요. 요는 길게 빼지 마. 혀끝을 말아서 내려. 교관이 말했어요. 저는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제 목소리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사람 목소리에서 가면의 목소리로요. 저녁을 먹고 나면 행동술이었어요. 어둡고 낡은 건물 안에 가짜 복도, 가짜 계단, 가짜 창문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걸 실제처럼 믿고 움직여야 했어요. 문은 항상 2번 본다. 손잡이에 스크래치, 경첩의 소리, 발 밑에 그림자. 그 셋이 합치면 통과. 교관이 말했어요. 문을 여는 연습만 2시간 넘게 했어요. 문 하나 여는 법이 이렇게 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가장 힘든 건 낙하 착지 훈련이었어요. 1층 높이부터 시작해서 3층 높이까지 올라갔죠. 모래바닥이라 했지만 모래 위에도 시멘트는 있었어요. 그날 제 앞에서 미경 동무가 떨어졌어요. 엉덩이가 아니라 등으로 떨어졌고 숨이 목에서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교관은 아래를 내려다보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운 나쁘면 죽는다. 운을 실력으로 바꿔.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다음 차례가 될까 봐요. 그날 밤 저는 누워서 발끝을 만졌어요. 감각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살아있다는 게 그날따라 이상하게 낯설었어요. 훈련소에는 이상한 규칙이 많았어요. 밥은 7분 안에 먹어야 했고 밥 먹는 동안은 서로의 얼굴을 보면 안 됐어요. 입술 모양으로 말을 읽는 습관이 생길까봐 그랬대요. 수저가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까지 교관이 세더군요. 쇳소리 줄여. 그 소리도 흔적이야. 교관이 말했어요. 저는 그날부터 수저를 엄지와 검지 사이로 낮게 붙잡았어요. 손가락 사이의 작은 긴장이 하루 종일 풀리지 않았어요. 밤 심리 시간에는 한 사람씩 앞으로 나가 이야기를 해야 했어요. 주제는 늘 비슷했어요. 자신의 약점, 두려움, 소중한 기억.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종이에 적었어요. 엄마의 웃음. 교관은 종이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이제 그 웃음을 네가 부숴라. 가짜 기억 하나를 만들어 그 위에 덮어. 그날 이후 저는 머릿속에서 엄마의 웃음을 더 멀리 밀어냈어요. 대신 새로운 장면을 만들었죠.
비 오는 시장, 낯선 사람의 등, 잃어버린 손수건. 그 가짜 기억을 계속 떠올리다 보니 어느 날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스스로가 무서웠습니다. 거짓말이 제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새 교관이 왔어요. 이곳 사람치고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사람 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강무다. 그가 말했어요. 우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강무 교관은 다른 이들과 달랐어요. 발자국 소리를 먼저 듣고 숨을 먼저 보라고 했어요. 사람은 손보다 발로 말한다. 발의 방향, 보폭, 무게. 거기에 거짓이 숨어. 그가 말했어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어요. 사람을 손으로 읽지 말고 발로 읽으라니요. 그날 이후 저는 복도에서 들리는 발걸음 소리를 세기 시작했어요. 누가 오는지, 누구인지, 왜 오는지. 움직임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보였어요. 강무 교관은 가끔 우리에게 물 한 잔을 더 줬어요. 그 작은 친절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지만 그 물을 마시면 가슴이 조금 덜 떨렸어요. 어느 날 제가 손목을 다쳤을 때였어요. 그가 붕대를 감아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살아남아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붕대의 매듭이 제 맥박 위에서 천천히 조여졌어요. 그 매듭의 감촉을 저는 오래 잊지 못했어요. 어느 비 오는 밤 침투 모의가 있었어요. 가짜 남쪽 도시가 펼쳐졌죠. 낮은 건물들, 어둡게 켜진 간판들, 골목의 삼륜차. 우리는 팀으로 움직였어요. 저는 문을 열고 동무는 뒤에서 시간을 쟀어요. 문 여는데 6초. 벽 너머 12초. 복귀 30초. 교관이 말했어요. 그날은 이상하게 귀가 예민해졌어요. 비가 간판을 두드리는 소리, 멀리서 개 짖는 소리, 도랑물이 흐르는 소리. 그 사이로 제 숨소리가 섞였어요. 숨을 줄여야 했어요. 저는 배로 숨을 내리고 어두운 창문에 제 얼굴이 비치지 않게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신발끈이 풀렸다는 걸 알았어요. 멈출 수 없었어요. 끈이 풀린 채 달려야 했죠. 발목이 헛돌았고 벽 끝에서 크게 미끄러졌어요. 바닥에 닿기 전에 왼손으로 벽을 짚고 어깨를 말아 떨어졌어요. 낙법이 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몸이 저를 살리는 걸 느꼈어요. 살아있는 몸이 고맙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훈련소는 잠깐의 감사도 죄로 만들었어요. 다음 날 같은 생활관 태식 동무가 모의 침투해서 붙잡혀 들어왔어요. 가짜 경비원에게 일부러 잡히는 훈련이었는데 그는 대답을 틀렸어요. 암호 질문에 암호가 아닌 진짜 이름을 말한 거예요. 교관이 말했어요. 사람은 궁하면 진짜를 내놓는다. 진짜를 버릴 준비가 안 된 자는 실패자다. 태식은 그날 저녁 어디론가 끌려갔어요. 다음 날 그의 침상에는 다른 동무의 배낭이 놓여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누군가의 빈자리도 오래 비어 있지 않았어요. 빈자리는 곧 잡음이니까요. 저는 그날 밤 강무 교관에게 질문을 했어요. 교관 동지, 진짜를 버리면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의 비를 보다 말했죠. 진짜를 버리면 오래 살아. 오래 살면 언젠가 다시 진짜를 찾을 기회가 올지도 모르지. 그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지금은 버리고 나중에 찾는다. 그 생각이 제게 작은 구명조끼처럼 떠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버린 진짜는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이 더 지나자 더 이상 제 손의 떨림은 눈에 띄지 않았어요. 사격장에서는 총구가 흔들리지 않았고 야간에는 그림자와 제가 구분되지 않았어요. 스스로 낯설어졌어요. 거울 앞에서 남쪽 말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 말이 입술에 닿자 제 안에 무언가가 작은 소리로 깨졌어요. 하지만 깨진 조각을 줍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조각을 감추는 법부터 배웠으니까요. 어느 날 대상심리 수업에서 미끼가 주어졌어요. 가짜 서류 가방, 가짜 명함, 가짜 미소. 교관이 말했어요. 사람은 약한 고리에 끌려온다. 돈, 이데올로기, 약점, 자존심. 넷 중 하나를 잡아. 그날 저는 같은 조 은주 동무를 상대했어요. 은주는 눈빛이 흔들릴 때마다 오른손 엄지를 비볐어요. 저는 그 습관을 여러 번 보았어요. 남쪽 커피를 마셔봤어? 제가 묻자 은주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언젠가 꼭. 저는 그 미소에 제 미끼를 걸었어요. 그 언젠가 내가 데려갈게. 은주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 속에서 제가 할 일을 봤어요.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손의 각도. 그 작은 것들이 사람을 움직였어요. 그걸 알게 되자 무서웠어요.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게요. 그럼에도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멈추면 뒤로 끌려가니까요. 봄비가 그치고 바람이 따뜻해질 즈음 훈련소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었어요. 실탄이 더 무겁게 지급됐고 모의도시는 더 복잡해졌어요. 담장 박숲길에는 새로운 발자국들이 생겼어요. 우리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비밀이었으니까요. 그때 강무교관이 마지막으로 제 앞에 서서 말했어요. 곧 배치가 난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먼저 대답했어요. 쿵 하고요. 그날 새벽 경계 근무를 서다가 저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어요. 바람이 나뭇잎을 건드리는 소리와는 다른 얇은 쇳소리였어요. 그 소리는 한 번 끊기고 다시 두 번 이어졌어요. 저는 몸을 낮추고 숨을 눌렀어요. 고요 속에서 제 귀는 한 사람의 발소리를 붙잡았어요. 보폭이 일정하지 않았고 오른발이 살짝 길었어요. 강무교관의 말이 머릿속에서 살아났어요. 사람은 발로 말한다. 숲을 가르는 그림자가 가까워졌고 아주 잠깐 저를 지나쳤어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그 그림자가 내일의 제자리를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그리고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 훈련장 깃대에 새로운 공지가 붙었어요. 붉은 인주로 찍힌 인사명령. 제 암호명 백합이 가장 위에 적혀 있었어요. 임무 준비 대상자. 저는 그 종이를 오래 바라봤어요. 바람이 종이 모서리를 들었다 놓았어요. 그 모서리 움직임을 보면서 제 안에서는 두 개의 감정이 싸웠어요. 살아남았다는 안도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공포. 둘 다 내 것이었고 둘 다 무거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어요. 생활관의 천장을 보다가 갑자기 손톱을 깨물었어요. 피 맛이 났어요. 피 맛은 언제나 현실로 저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살아남아라. 그건 강무교관의 목소리였고 동시에 제 목소리였어요. 새벽 4시 반 사이렌이 울렸어요. 기상. 저는 침상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이제 곧 제게 내려질 명령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 명령이 저를 어디로 끌고 갈지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 대신 신발끈을 단단히 묶었어요.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끈처럼 당겨 묶었죠. 풀리지 않게, 끊어지지 않게. 그리고 그날 해가 떠올랐을 때 저는 알았어요. 내가 사람의 얼굴을 한 도구로 거의 완성되었다는 걸요. 완성된 도구는 곧 사용됩니다. 사용된 도구는 언젠가 버려지겠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줄에 섰어요. 줄의 앞끝이 제 차례로 다가오는 걸 눈으로 세며 기다렸어요. 그게 훈련소의 그림자였어요. 아무도 울지 않고 아무도 웃지 않고 모두가 살아남기만을 배우는 그림자. 그리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저는 내일의 명령을 기다렸어요. 대답하지 않은 채 오래, 아주 오래요. 봄이 다가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이 녹고 계곡 사이로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훈련소엔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어요. 교관들의 발소리가 줄었고 식당에서는 밥 대신 건조된 전투식량이 배급됐어요.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그럴 자격이 우리에겐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중대장이 전 대원을 집합시켰어요. 명령이 떨어졌다. 목소리가 낯설 정도로 낮았어요. 선별 대상자 5명, 내일 새벽 보고. 그 5 중 제 암호명이 있었어요. 백합. 순간 몸속의 피가 한 번에 식어버렸어요.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생활관 안은 고요했고 창문 밖 달빛이 금속처럼 차가웠어요. 강무교관이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어요. 그는 늘처럼 말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두렵지 않냐? 그가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그가 그걸 받아 마시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일은 조심해라. 누가 봐도 이상하거든 피하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였어요.
다음날 새벽 보고를 마친 5명은 각각 다른 방으로 불려갔어요. 제 앞에는 낯선 장교가 앉아 있었어요. 백합, 남조선 침투 임무를 명받는다. 그의 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남조선 상륙전 마지막 폭파 훈련을 실시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두려움보다 이상한 기대가 섞여 있었어요. 이제 드디어 나간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곳을 떠나면 어쩌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있었어요. 그날 밤 폭파 훈련이 시작됐어요. 절벽 아래로 이어진 터널 안 습기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교관은 철제 상자를 열어 수류탄을 꺼냈어요. 안전핀 확인, 투척 후 엄폐. 저는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런데 순간 뒤에서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터졌어요. 귀가 멍해지고 몸이 공중에 떴어요. 바닥에 떨어질 때 왼쪽 복부가 찢어지는 느낌이 났어요. 피가 따뜻하게 배 위로 흘렀어요. 눈앞이 희미해졌어요. 백합 들려? 백합. 누군가가 외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손끝으로 흙을 움켜쥐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눈을 떴을 땐 집이었어요. 기억이 희미했어요. 엄마가 제 옆에 앉아 있었어요. 선아야,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 엄마가 제 손을 붙잡고 울고 있었어요. 그 눈물이 너무 따뜻해서 오히려 아팠어요. 그런데 문이 열렸어요. 군복 입은 남자 2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엄마를 밀쳐내고 제게 종이를 내밀었어요. 혈서 써라. 무슨? 조국의 비밀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그들은 제 손가락을 칼로 베었어요. 피가 흐르자 그 피로 이름을 써야 했어요. 백합. 그게 제가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였어요. 그들은 말했어요. 이제부터 넌 병역 해제다. 몸이 쓸모없다. 그 말이 그렇게 잔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은 떠났고 저는 다시 버려졌어요. 며칠 후 소문이 돌았어요. 강무 교관이 숙청당했다는 거였어요. 침투 정보 누설 혐의. 그 말이 퍼질 때 제 손이 떨렸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조심해라. 이상하면 피하라. 그게 제게 남긴 마지막 보호였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그는 사라졌어요. 그가 감싸주던 그 매듭처럼 제 안의 마지막 온기도 풀려버렸어요. 시간은 흘렀어요. 저는 다시 평범한 시민인 척 살았어요. 그렇지만 몸은 완전히 망가졌어요. 배에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었고 겨울만 되면 그 상처가 시렸어요. 그때 저는 장마당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물건을 팔고 돈을 모으고 그걸로 엄마 약을 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찾아왔어요. 이름은 혜진이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선아야, 중국에 가면 물건 싸게 들여올 수 있다. 같이 가자. 처음엔 의심했어요. 그런데 엄마 약값이 너무 비쌌어요. 결국 따라 나섰죠. 그날 밤 국경 근처 여관에 묵었어요. 혜진이 술을 따라주며 웃었어요. 이거 마시면 내일 바로 돈 벌 수 있어. 2모금쯤 마셨을 때부터 머리가 무거워졌어요. 혜진아. 그게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말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있었어요. 벽에는 중국 글씨가 붙어 있었고 제 손목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들리는 말소리가 알아듣기 힘들었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팔려온 거구나.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다른 지옥으로 들어갔어요. 훈련소에서는 명령이 절대였지만 여기서는 목숨이 상품이었어요. 나만을 속이라고 배웠던 제가 이제는 생존을 위해 사람의 눈빛을 읽어야 했어요. 무기가 아니라 몸으로요. 밤마다 생각했어요. 조국은 나를 버렸고 나는 이제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때마다 강무교관의 말이 떠올랐어요. 살아남아라. 그래서 또 하루를 버텼어요. 다음 날을 기다리며요. 중국으로 팔려간 지 몇 달이 지났을 때였어요. 그곳은 낯선 언어, 낯선 냄새, 그리고 낯선 공기뿐이었어요. 저는 이름이 없었고 사람들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여자. 그게 저였어요. 도망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밤에는 쇠문이 잠기고 낮에는 눈치로 버텨야 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훈련소에서 배운 모든 기술이 결국 살아남는 법을 위한 거였다는 걸요. 누구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내 목숨을 속이는 법이었어요.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같은 방에 있던 여자가 제게 속삭였어요. 여기서 나갈 방법이 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브로커의 이름을 알려줬어요. 돈만 있으면 한국까지 데려다 준대. 그 말을 믿을 수는 없었지만 그때 저는 이미 잃을 게 없었어요. 엄마도 조국도 이름도 다 잃었으니까요. 며칠 뒤 밤중에 몰래 창문을 넘어 나왔어요. 발밑엔 흙이 아니라 눈이었고 그 눈이 제 피를 삼켰어요. 몇 시간을 걸었는지도 몰라요. 발이 터지고 피가 굳어붙었어요. 중국 국경선을 넘을 때 총성이 멀리서 들렸어요. 멈춰. 그 말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달렸어요. 살고 싶었어요. 그때는 조국을 위해가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였어요. 브로커를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돈 있나? 없어요. 그럼 나중에 갚아.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걸렸어요. 밀수선, 화물트럭, 농가의 헛간, 그리고 어둠 속의 길. 그 길 끝에서 저는 한국에 도착했어요. 처음으로 내 이름을 다시 말할 수 있었어요. 리선화입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건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어요. 이제 더 이상 암호명으로 불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하루는 국정원 조사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남쪽 말로 또박또박 질문이 이어졌어요. 왜 왔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살고 싶어서요. 그 대답을 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고 싶어서 왔는데 살 자리가 있을까? 조사 기간이 끝나고 임시 거처로 옮겨졌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북쪽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에게서 온 소식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 가족이. 그는 말끝을 흐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아버렸어요. 엄마와 오빠가 반역자의 가족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술을 마셨어요. 처음으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 울었어요. 이불 속에 얼굴을 묻고 목이 터져라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 말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자유에는 대가가 있다는 걸요. 그 대가가 너무 잔인했어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어요. 햇살이 창틀을 비출 때마다 북한에서 봤던 겨울 하늘이 떠올랐어요. 그 하늘 아래에 엄마가 묻혀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어요. 죽고 싶었어요. 정말 그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그날 밤 문득 강무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아남아라. 그 말이 귀 안쪽에서 울렸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 후로는 다시 술을 마시지 않았어요. 대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남기기 위해서요. 누가 읽든 그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나 자신에게 증언하고 싶었어요. 지금 저는 남한에서 평범하게 살아요. 아침에는 빵집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사람들은 제게 한국말 잘하네요 라고 말해요. 그때마다 저는 속으로 웃어요. 이 목소리를 배우느라 얼마나 많은 밤을 잃었는지 그들은 몰라요. 밤이 되면 아직도 꿈을 꿔요. 눈보라 속 훈련소, 철문, 교관의 목소리, 그리고 그 차가운 바닥. 꿈속에서 저는 여전히 백합이에요. 조국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자만이 산다. 그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눈을 뜨며 속삭여요. 아니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삽니다. 가끔 누가 물어요.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는 잠시 웃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거긴 이제 무덤뿐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엄마, 나 이제 잘 살게요. 그곳에서라도 편히 쉬세요. 이제 저는 제 이름을 되찾았어요. 리선화. 조국이 만든 병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름으로요. 이름을 불러주는 세상에서 다시 숨쉬고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요. 만약 그때 그 훈련소에 남아 있었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아마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며 또 다른 소녀를 지켜보고 있겠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손이 떨려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해요. 선화야, 너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야.
그 말을 하며 저는 비로소 숨을 쉽니다. 지금 이 말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누군가에게 조국이라는 이름으로 죽음을 강요하는 세상.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그걸 저는 몸으로 살아봤어요. 이제 저는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서 살고 싶어요. 누군가의 명령이 아니라 제 마음의 목소리를 따라요.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자유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조국을 위해 산다는 말, 그 안에는 언제나 누군가의 죽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말, 그 안에는 누군가의 용서가 피어납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혹시 당신이라면 그때 저처럼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